3차원 벡터 A와 B의 외적이 무엇이고 내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외적을 통해서 우리는 엡실론 텐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의 ith 컴포넌트는 엡실론 ijk의 뭐예요? aj dk다.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ai b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벡터 필드를 우선 도입을 하겠어요. 벡터 필드. 벡터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스칼라양이고 한 뭐 물체가 주어지면 그 물체의 혹은 뭐 이 서울의 온도가 얼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굉장히 픽스된 어떤 그 숫자 같지만 서울의 온도와 부산의 온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천천히 변하는 그런 스칼라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풍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바람의 방향과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곳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양을 필드라고 그러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필드가 방향을 가질 때에는 벡터라고 그래서 벡터 필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벡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위치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집니다. 위치나 혹은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져요. 지금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나 혹은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디펜던스를 가지면은 우리는 그에 대한 시간과 공간이 위치가 변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1m 달라지면은 이것이 위치가 1m 달라지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변화량, 변화율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벡터의 미분이에요. 다 데리버티브 오브 벡터. 다 미분. 그 벡터의 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라는 양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칼라 함수에 작용을 해가지고 세 개의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 그레디언트 이거 하나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컴포넌트 세 개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df를 x로 미분을 하고 f를 y로 미분한 것을 두 번째 성분, f를 c로 미분해서 이것을 세 번째 성분으로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미분 연산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미분 연산자를 벡터 필드에도 우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의 벡터와 이 마치 벡터처럼 행동을 해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는. 그래서 이것과 어떤 A라고 하는 벡터 필드 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어떤 스칼라량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하면은 ddx, ax. a는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미분을 해 x, y, z로 각각 미분을 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것의 뜻은 뭐냐면 어떤 한 포인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작은 어떤 공의 표면을 생각을 해서 그 표면으로부터 어떤 나가는 양들을 생각을 하고 이 벡터 필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나가고 얼마만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간 것 빼기 들어온 거 하면은 그게 네트로 들어오는 양이죠, 그렇죠? 혹은 네트로 나가는 양입니다. 그 네트로 나가는 양을 갖다가 여기에 볼륨으로 나눈 양, 그것이 뭐냐면 이 다이버전스의 정의예요. 거의 올모스 정의인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럭스 out of small volume 나누기 볼륨이에요. 이것이 다이버전스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컬이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이것은 로테이션이라고도 그러고 컬이라고도 그래요. 다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걸 갖다가 하나의 작은 서클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이 서클을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그런 양을 재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벡터량입니다. 이거는 스칼라량이고 이것도 벡터량이죠. 그리고 이것의 아이스 컴포넌트는 전혀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J와 K에 대해서는 이제 리피티드 인덱스는 썸을 한다 하는 게 이제 불문율입니다. 리피티드 인덱스 should be sum. 그리고 이거는 epsilon ijk의 ddd x j a k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편미분하는 것을 x로 i번째, 그러니까 x, y, g를 각각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은 xi의 i는 1이면 x1, x2, x3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x, y, g를 x1, x2, x3 이렇게도 부를 거라고요. 이런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i번째의 변수로 미분을 한다. 그래서 편미분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도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 여러분들이 이걸 봐가지고서 이걸 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완전히 지금 폭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나레지를 폭격을 하는 건데, 나는 뭘 가정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그 수학 시간, 그 다음에 지난 한 학기를 통해서 수리물리 챕터 1, 2, 3을 최소한도 잘 이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안 배우고 온 이제 그 학생들이나 편입생들은 조금 당혹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에 굉장히 난 제너러스한 사람이라서 점수를 잘 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좋은 점수를 얻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점수를 얻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상적인 궤도를 거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과목이 의외로 수월하고, 정상적인,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의 경우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준비를 하고 듣는 게 좋다. 오케이.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벡터의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벡터의 적분은 뭐 적분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양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있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어떤 함수 빅 fx를 찾는 거죠. 어떤 걸 찾느냐 하면 이거의 미분이 원래의 함수가 되는 그런 f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dx 어떻게도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f b에서 f a를 뺀 것과 같아요. 이게 이제 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토탈 드리버티브를 이제 이거의 아날로그가 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이건 이제 벡터 오케이.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벡터 필드 A의 적분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벡터 B라고 할까요? B는 이런 식으로 뭐 전 공간에 한 개의 벡터가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 그런 벡터 필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은 한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른 한 점까지 가는 선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경로를 생각을 하고 이 경로를 따라서의 B에 대한 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각각의 경로를 굉장히 n등분을 해요. 굉장히 작게. 그래서 각각의 뭐냐면 요 작은 엘레멘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소. 그쵸? 이 선소를 뭐라고 그럴까? DL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DL의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이런 이 B 벡터 필드 B가 있겠죠. 그쵸? 그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놈과 요놈을 곱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놈과 이놈을 곱한다고 하는 건 내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L과 선소와 B를 내적을 하면 하나의 작은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이 선소를 쭉 따라 가지고서 이 C를 따라서 다 이걸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극한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구간을 갖다가 n등분을 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 극한값을 뭐라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i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고 이거를 이 극한값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선적분이라고 그래요. dl.b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로 C를 따라서 적분을 했다고 그래서 경로적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 하면 역학에서 2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요. 그때의 B는 뭐냐 하면 F 역장이 되는 거고 DL은 뭐냐 하면 이 선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벡터 필드 F 하에서 힘이 각각의 점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B를 갖다 이제 F로 바꾸면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Alright? 오케이. 그러니까 내 말이 굉장히 생소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역학도 안 들었고 수리물리도 안 들었고 1학년 피직스도 안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할 각오를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더 하든지 해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준비가 덜 돼 있을 뿐이고 이 과목이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적분입니다. 면적분은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벡터 필드가 쭉 공간에 쭉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하느냐, 어떤 면을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그 면을 생각을 하고 이 면을 갖다가 굉장히 쪼개요. 그러면 굉장히 각 면마다 작은 면적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면적소를 내가 가끔은 DA라고도 그러고 DS라고도 그러고 S는 surface고 A는 area니까 뭐 양쪽 다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D, Big A라고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하여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제 골라 잡을 건데 여기서 이제 small 면적소가 있어요. 요 크기, 요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셈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여기 굉장히 작으니까 여기서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직사각형인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수직한 방향을 n이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면적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A는 어떻게 하냐면 DA라고 하는 어떤 작은 면적 곱하기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을 면적의 방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벡터 필드는 모든 곳에서 다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특별히 요 점에서도 디파인이 되어 있을 거야, 벡터, 이거 어떤 면적이. 그러니까 이걸 B 필드라고 그러면은 B of X. 그러면 이 N하고 B하고를 내적을 하면은 역시 스칼라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B와 닷 DA를 내적을 하면은 작은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 거고 그 숫자를 다시 더하면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이걸 굉장히 잘게 면적을 쪼개면 그러면 하나의 극한값이 얻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면적분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면적분이니까 2차원 적분 그래서 이걸 적분을 두 개를 표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귀찮아지면 그냥 한 개만 surface 이렇게 혹은 또 그냥 여기다가 surface S 위에서의 적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둬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surface 적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륨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중적분입니다. 이 중적분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스칼라 함수 F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볼륨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볼륨을 굉장히 잘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잘게 나눠가지고 이 작은 볼륨을 D3승이라고 쓰면은 D3승 X라고 쓰면은 요 가운데서의 값 있잖아요. F의 값. 그렇죠? 그걸 FX라고 그러면은 요 점이 X라고 그러면은 요 X에서의 F의 값 곱하기 요 정육면체 작은 정육면체의 면적을 볼륨을 곱해서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것이 뭐냐면 보통의 볼륨 적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벡터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벡터를 생각할 때는 그냥 각각의 성분을 다 적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벡터의 적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예제 있죠. 이 책의 가장 좋은 문제들은 역시 예제입니다. 예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꼭 이 책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이 큰 동그라미를 친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듣고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도트가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오세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벡터의 적분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의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것을 내가 증명 없이 쓰겠습니다. 그것은 요 놈의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적분의 기본 정리를 제너럴라이즈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레디언트 F를 선적분을 하면, 임의의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C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있다고 그러면, C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FB에서 FA에서의 값을 뺀 것이 되고, 이것은 경로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탈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쓰거든요. DF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저 1차원에서 혹은 1차원에서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확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2차원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두 개의 포인트 A, B는 이 선의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바깥쪽 경계. 비슷하게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서피스가 있으면은 이 서피스의 경계가 되는 C가 이제 폐곡선일 때에 그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 S가 존재해요. 2차원에서는 명백하죠. 그렇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아날로그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벡터 필드 B가 있는데 이 B를 요 C를 따라서 적분을 합니다. 이거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곱하고 해서 계속해서 적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B.DA를 해서 C를 따라서 경로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게 서클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닫힌 곡선을 따른 경로 적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B의 클을 요 위에서 면적분한 것과 같다. 오케이? 그것이 스톡스의 스요롬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1차원에서 이야기, 이거는 선적분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선적분과 뭐와의 관계인가요? 면적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멘전이 하나 올라가면 1차원 적분에서 2차원 적분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됩니까? 데리버티브가 하나씩 붙는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0차원 적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0차원과 1차원 사이의 관계다. 그 다음에 2차원과 3차원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닫혀진 폐곡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폐곡면 S가 있을 때에 이 S 위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면적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S 위에서의 면적분을 생각을 하면은 DA의 S 위에서의 어떤 B 필드의 면적분을 생각을 해요. 요거는 선을 따라가면서 적분을 한 거고, 이렇게 선을 따라가서 적분한 거고, 이거는 이 면 위에서
플럭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이 양을. 그러면은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divergence of B와 같아요. 오케이. I'm sorry. 내가 왜 자꾸.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S에 의해서 둘러싸인 볼륨입니다. 볼륨적 분모가 같아요. 이것을 가우스 세오럼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손 들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빨리 드롭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서 수리물리 1, 2, 3장을 열심히 앞으로 2주 내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딜에게 델타 펑션을 다시 잠시 리뷰를 하겠어요. 딜에게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1인 그런 어떤 곡선의 어떤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함수열이 있고 그 함수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해서 점점 이제 위스는 좁아지고 높이는 커져서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 항상 1로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함수열 fn의 어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어떤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느냐 하면은 fn of dx는 이게 항상 1이 되도록. 그래서 그러한 이 함수열의 극한을 fn의 이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델타 펑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딜에게 델타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델타 펑션은 당연히 뭐냐면 데피니션이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x콜 0에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x콜 a에서 이런 픽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shift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gx 곱하기 델타 펑션 오브 x 마이너스 a를 한 것은 이것은 x가 a가 아니면 이건 제로니까 이거는 이 적분에 대한 기여가 없고 g가 무엇이든 간에 기여가 없고 x는 a 주위에서 조금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나 혹은 마이너스 엡실론 근방에서 하나 a의 엡실론 근방에서 하나 똑같아요. 값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g 오브 a와 같다. 그리고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3차원에서는 이게 1차원에서의 이제 델타 펑션인데 3차원에서의 델타 펑션은 이런 것들을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곱해서 3차원 적분을 하면은 이것이 1이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 어떤 포인트 차지 소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점전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전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싱귤러한 점이야. 그러니까 그 컨셉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컨셉이라고. 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점전화.
그쵸? 근데 크기는 없고, 그쵸? 크기가 없다는 게 두 가지 있어서. 공간적인 크기는 없고, 그렇지만 차지는 유한해야죠. 이게 그 덴시티를 생각하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밀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라는 컨셉 자체가 정확히 디렉 델타 펑션의 개념이야.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 density 펑셔널로 보면은 rho of x는 이건 뭐예요? 단위 볼륨당의 차지라고 그러면은 포인트 차지를 생각하면은 포인트 차지는 볼륨이 0으로 가도 볼륨은 0으로 가는데 차지는 1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density는 무한대고 그래서 이 포인트 차지의 density 펑션이 바로 이게 뭐냐면 델타 3성 x예요. 차지가 Q면 앞에다가 Q를 곱하면 되는 거고 1이면은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차지 with 차지가 Q면 여기에 Q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은 차지가 1인 놈의 차지가 Q인 놈의 전장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죠? 차지가 혹은 포텐셜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엡실론 제로 때문에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디렉 델타 펑션하고 연결을 시켰으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야. 포텐셜은 포인트 파티클, 포인트 차지에 의한 포텐셜은 뭐냐 하면은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Q of I라는 것을 알아요. 원점에 만약에 있었다면 원점에 여기에 차지 Q가 있다. 그리고 이게 원점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R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포텐셜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근데 다음 같은 성질을 이제 어저께 사실 우리가 했지만 이게 만약에 뭐 의심이 나면 집에 가서 다시 해보세요. R분의 1이라고 하는 펑션을 R분의 1을 이렇게 두 번 미분해 가지고서 성질을 조사하면 이거는 간단히 계산을 해서 이게 R이 0이 아닌 곳에서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냐 하면 적분을 하면은 이거를 뭐예요? 알코올 제로 근방의 작은 볼륨 위에서 엡실론 볼륨 위에서 적분을 하면은 이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4파이가 나와요. 오케이. 간단히 리뷰를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이 이거는 라플라시안의 데피니션은 그 나블라의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먼저 R분지 1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발산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뭐냐면 이게 R 3승분의 R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뭐를 취하느냐 하면 이거의 다이버전스니까 이거는
따라서 이거의 적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포멀하게 뭐냐면,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면은 이게 스톡스 시어럼을 써서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 차지 주위의 유닛 볼 위에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피어 위에서의 요 서피스 위에서 적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닛 볼 위에서의 적분을 서피스 위에서의 적분으로 바꾸고 R3성분의 R을 하면 DA를 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요 스피어 위에서는 R은 콘스탄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엡실론 제곱분의 1이 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R hat 타임스 R이니까 R hat과 DA가 만나면 뭐가 돼요? DA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A를 스피어 위에서 적분을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파이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과정이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놈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파이가 되고 R이 아닌 것에서 계산을 하면 0이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놈은 정확히 델타 펑션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의 R 분질은 뭐에 비례하냐면 4파이 곱하기 델타 펑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하고 이제 뭘 하고 비교를 할 거냐 하면은 이거하고 뭘 하고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가우스로를 우리가 이미 미분형으로 우리가 썼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 미분형으로 스칼라 포텐셜을 써가지고서 가우스 법칙을 미분형으로 쓰면 이게 뭐가 되면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로 x가 된다고. Right?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을 갖다가 뭐라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요? 오른쪽에 뭐냐 하면은 로 x가 만약에 우리가 델타 유닛 크기가 1인 혹은 크기가 q인 만약에 로 x가 크기가 뭐라고 그럴까? q이고 델타 펑션은 이게 점전하라고 하면 로 x가 이럴 때에 우리가 포텐셜을 구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파이가 뭔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이놈을 그러니까 로 x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로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q 곱하기 델타 펑션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걸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렇지? Right? 이거하고 비교를 이제 하면 양변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양변을 4파이로 나누고 q를 곱해요. 그쵸? 그러면은 4파이로 나누고 q를 곱해요. r분의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이게 되는 거죠. q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건 뭔가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뭐냐면은
크기가 Q인 점전하가 있을 때에 이 가우스 방정, 가우스로의 우변이에요.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크기가 Q인 점전하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텐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차지가 Q인 점전하에 의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엡실론 제로로 나눴으니까 엡실론 제로로 나누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R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유도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 쿨롱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보아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놈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것처럼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적당히 몇 번 미분을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델타 펑션이 될 때 그때의 그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린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쿨롱 포텐셜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의 포텐셜이 아니고 이놈은 뭐예요? 그린 함수예요. 그린 함수가 뭐냐 하면은 다시 어떤 미분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어떤 함수 G가 있는데 미분 오퍼레이터를 그린 함수 어떤 G에다가 액팅을 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델타 펑션이 나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냥 아예 디파인을 합니다. 마이너스 델타 펑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린 함수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린 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차지가 1인 뭐예요? 차지가 1인 어떤 그 포인트 차지에 의한 어떤 쿨롱 포텐셜은 그린 함수예요. 오케이. 이거 보면 이게 여러분 이 마이너스 사인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잠시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어떤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A에 뭔가를 B를 곱해가지고서 이게 1이 되면은 B를 A의 인버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매트릭스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내가 이거 마이너스 사인 이거 없애고 내가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고요. right? 혹은 더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B를 오른쪽에다 할게요.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우에 L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주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의 라플라시안으로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G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서 B는 여기서 A의 인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G는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는 L의 인버스라고 하고 싶죠. L의 인버스. 즉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의 인버스. 그린 함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린 함수에 대해서 캘큘러스 시간에도 배웠을 것이고 수립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린 함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린 함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미분 연산자의
근데 이거는 보통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덱스가 두 개여야 되잖아요. 매트릭스니까 인덱스가 두 개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덱스가 여기서는 x와 x 프라임 혹은 뭐 x와 y 이렇게 해서 컨티뉴어스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 오브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g의 xx 프라임 컴포넌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g 오브 x 프라임 두 변수의 함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g에 걸면은 1이 되는 1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델타 펑션이 1이에요. 델타 펑션이 1이라고요. 델타 펑션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g가 뭐였어요? 이렇게 되는 g가 g가 뭐냐면 4파이 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이라고요. 엡실론 제로는 치우고 양쪽에서. 그건 물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양이고 순수히 수학적으로는 이거면 좋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스퀘어드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의 인버스로서 정의되는 그린 함수는 4파이분의 1이에요. 그러면 x와 x'이 뭐냐? 그러면은 g의 x와 x'이 뭐냐 하면은 r이 뭐냐 하면은 x의 절대값 아닙니까? 그렇죠? r은 x의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두 점 간의 거리예요. 뭐하고 뭐의 거리냐 하면 원점, 전하가 있는 곳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곳.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한 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r 대신에 x-x'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x-x'이 되는 겁니다. 그 디렉 델타 펑션을 어디다 쓸 거냐 하면은 바로 이 쿨럼 포텐셜의 그린 함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일단은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면 그냥 1학기는 그냥 껌입니다. 껌. 나머지는 그냥 1학년 때 배웠던 그 4개의 막스웰 방정식에다가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에 대한 해법을 갖다가 입히면 그냥 그게 전작이 1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은 이제 전작이 끝날 때까지 괴롭죠. 근데 전작이를 이해를 못하면 양자역학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전작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법을 배우고 나야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법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를 통해서 이 함수 공간의 선형대수적인 성질을 이해를 해야 양자역학의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자기니 이런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그 경험 세계의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길 수가 있겠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전자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자기는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겪어본 것들이에요. 뭐 전기니 뭐 그렇잖아요. 맨날 물도 끓이고 그렇죠. 커피도 타먹고 그러잖아요. 번개 치는 것도 보고 불도 들어오고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실험실에 들어가 본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이 부딪힌 상황이 전혀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알고 있는 선형대수학에 의지를 한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이걸 포뮬레이션을 하고 나니까 정식화하고 나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직도. 근데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이렇게 환원시킬 때 우리는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미시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자기가 이렇게 왜 전자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전자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기학은 만약에 전자기학을 여러분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쩌면 1학년 피직스 이상으로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전자기를 이해를 못하면 함수 공간을 이해를 못하고 함수 공간 이해 못하면 양자역의 알파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메가는 그냥 알파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실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물리학을 이해하고 기초과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목을 실패를 하면 여러분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과목을 이게 재밌네 하고 이해를 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게 그냥 껌이에요.